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주부입니다. 살다 살다 제가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도 얼마 전에 막장도 그냥 막장이 아닌 최악의 막장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비록 글재주도 없고 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행복하셨나요? 아니, 여러분의 남편은 어떠셨나요? 다들 장단점이 있으시겠죠. 결혼 생활이 지날수록 단점이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도 남편 때문인데요. 저와 제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때는 친하긴 했지만 서로 하도 싸워서 남자 여자로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동창회에서 보니 꽤나 어른스럽고 남자다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 반전에 놀라서 한두 마디 건네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술 한두 잔 하면서 옛날 얘기하고 웃고 하다 보니까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렇게 놀다가 왠지 모를 묘한 감정이 싹트이기 시작하면서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는 남편의 배려와 저만 생각해주는 착한 마음 때문에 한 번도 싸우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식당에 가면 의자도 빼주면서 제 숟가락과 젓가락을 늘 먼저 챙겨주었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때마다 제 운전기사 역할을 자처하며 저를 전국 어디든지 데리고 가는 멋진 남자친구였죠.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다 결국 서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답니다. 물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싸워도 보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저희 힘으로 신혼집이며 혼수며 다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미주야, TV는 요즘 70인치는 사야 돼. 그래야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편하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조금 부담되더라도 우리 좋은 걸로 사자.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상황에 그 비싼 게 말이 되기나 해? 내가 47인치 좋은 걸로 받은 거 있어. 이걸로도 충분히 우리 둘이 TV 보는데 문제 없어. 그러니 괜히 헛돈 쓰지 말자. 우리 신혼집 대출 꽉꽉 채워서 32평 아파트로 가는 거 어때? 우리 서로 모아둔 돈도 1억씩 있잖아. 그러니 32평 구해서 우리도 예쁘게 집 꾸며서 살아보자. 나중에 애기도 낳아야 되고. 지금 쏘가지가 있어 없어. 2억 가지고 7, 8억 되는 집을 어떻게 사? 그 많은 돈을 대출받고 살자고? 원래 처음에는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재미로 사는 거랬어. 둘 다 일한다곤 하지만 이자라도 아껴서 나중에 아이 크면 그때 32평으로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주머니 생각해서 전셋집으로 들어가고 집 사는 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아니 왜 다 네 마음인데 가전제품도 네 마음, 집도 네 마음. 너 혼자 결혼해? 나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이럴 거면 너 혼자 결혼하든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죠. 연애 때는 한 번도 화도 내지 않고 차분했던 사람이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 우리 현재 주머니 상황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일부터 저질러 보자는 남편을 보고 솔직히 조금 실망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신혼생활에 들떠 있을까, 오죽하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집은 양보하는 걸로 하고 TV나 냉장고 이런 것들은 남편이 원하는 걸 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서 1년 뒤부터 정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너무 변해 있었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말이죠. 알고 보니 남편은 보기 드물 정도로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라 그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매일 퇴근 후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양말을 거실에 탁 하고 던지고서는 소파에 들어 누워서는 물, 리모컨 이런 식으로 저한테 명령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했었어요. 가끔 피곤할 때는 만사 귀찮다 보니 저도 화장도 안 지우고 잔 적도 가끔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TV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쥐고 있는 리모컨을 뺐더니 제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뉴스를 틀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보고 있는 거 안 보여? 20분만 있으면 끝나니까 그때 당신 보고 싶은 거 보고 어서 리모컨 내놔. 이 TV가 네 거야? 왜 맨날 네 말대로 보고 싶은 거 보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맨날 드라마나 이상한 것만 보고 있으니 당신이 발전이 없지. 나같이 이런 뉴스를 봐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고 하여튼 생각이라는 게 없는 것들이 드라마 보면서 좋으면 좋다, 웃기면 웃기다, 슬프면 슬프다, 눈물 콧물 짜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지. 에휴, 뭐?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들인데 내가 뭐하러 신경을 써? 그리고 뭐 생각 없는 것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럼 드라마 보는 모든 국민들이 다 생각 없는 사람들이네? 하여튼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 이렇게 말하고 방으로 돌아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한동안 기본적인 필요한 말만 하고 각방을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득 싸가지고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예, 네 남편 아침도 안 차려준다는 게 사실이니? 무슨 빵 조각 몇 개 주면서 우유 먹고 출근하라고 했다면서? 우리 아들이 한국 사람이지 서양 사람이니?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저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어서. 됐고 반찬 싸왔으니 아침 저녁으로 적어도 5첩 반상으로 앞으로 차려라. 알았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밥상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일일이 확인할 거야. 알았어? 이 반찬 떨어지면 네가 직접 시장에서 사오던지 만들어서 대령을 해. 오자마자 제 인사는 받아주지 않고 지 아들 꼬박꼬박 삼시세끼 챙기라고 저를 구박하는 거 있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빨래, 설거지, 청소기도 밀기 싫어하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어머님, 저도 같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 전에 아침은 각자 알아서 먹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짜고짜 오셔서 오첩반상 차려서 밥을 먹이라뇨.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 혼자 그걸 해야 되는 건데요. 어머님 아들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먼저 일어나서 덜 피곤한 사람이 차려도 되는 거잖아요. 어머머머, 너 지금 시애미한테 뭐 하는 행동이니? 하여튼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요. 제발 내 며느리만큼은 안 그러길 바랬는데 너도 싸가지 없는 건 똑같구나. 그리고 넌 복 받은 줄 알아 이거사. 네 시아버지는 매끼 팔첩반상에 국물 없으면 밥상머리 엎어버린 사람이었어. 그냥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게 여자야. 무슨 말인 줄 알겠어? 자고로 여자는 남편 보필 잘해서 떡두꺼비 같은 애들 낳아서 가정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돈도 얼마 못 버는 것이 무슨 직장을 다닌다고. 와, 해도 너무하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시댁이 가부장적인 집안이라곤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시달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걸 며느리인 제게 전가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저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어머니 보고 저녁상 차리라고 하고는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에 가서 닭발에 소주를 들이킨 적도 있었네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조건 남편 입장에서 오직 남편의 생각대로 오직 남편을 위해 인생을 살라는 시모 얘기를 듣고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절대 주방에 들어오거나 손에 물을 묻히는 일은 하지 않았고요. 남자는 자고로 부엌에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며 자기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았다네요.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도 다 따다 줄 것 같던 사람이 이제는 저보고 따주라는 식으로 나오는 남편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고쳐먹을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편은 툭 하면 밖에서 술을 마시다 외박을 하곤 했는데 반면 제가 장시간 외출하는 것은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무슨 의처증이 걸린 사람처럼 제가 친구를 만나거나 아는 지인들하고 술 한잔 먹는다고 하면 여자가 밖에서 술 먹는 모습을 보면 보기 안 좋다면서 집에 와서 먹으라는 거 있죠? 잠시 장을 보러 다녀오는 것도 꼬박꼬박 보고해야 했고 자기 전화를 안 받으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갇혀 사는 것 같아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회사에서 너무 일이 많아 힘들어 죽겠는데 집안 곳곳을 뒤지면서 잔소리를 해대더라고요. 화장실에 머리카락은 왜 안 치웠냐? 왜 옷장 위에는 먼지가 있냐? 옷 정리는 왜 제대로 안 했냐? 등등.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네 가정부야? 내가 네 마누라지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이냐고. 나 집안일 시키려고 결혼했어? 그러자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다른 집 가봐라. 여자들이 다 해. 왜 너만 유난 떨고 난리야. 이게 네 팔자련이 해. 싫으면 나랑 결혼 왜 했어?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 오히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일이 하도 반복되다 보니 결혼 2년 만에 너무 몸과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지긋지긋한 남편, 나만 보면 잔소리 해대는 시댁. 더 이상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는데 글쎄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상황인지 제가 임신을 하고 만 거였어요. 생리를 안 하길래 임태기를 사서 검사했는데 그토록 간절히 바랬지만 결국 2줄이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고 죄 없는 뱃속의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가장으로서 남편도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니 기대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 운명이라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말았네요. 아이가 태어나도 남편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달리 시댁 식구들한테는 정말 잘했습니다. 아니, 지극정성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부모님과 동생들 생일이면 남편은 온갖 무리를 해가며 비싼 선물 사서 갖다 바쳤고 거기다 용돈까지 기본 50만 원씩 턱턱 얹어주었죠. 하지만 저의 친정은 눈꽃만큼도 챙겨주지 않았어요.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의 생신은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있었는데 글쎄 저희 아빠 생일에는 담배 한 보루 사가는 거 있죠. 자기 부모님 생일에는 50만 원, 100만 원짜리 사주면서 담배 한 보루라뇨. 그래서 전 열이 받아 시모 생일에 3만 원짜리 스카프 하나 사줬더니 쌩 난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거지냐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따지는데 하도 이런 꼴을 많이 보니 이제는 면역이 생겨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상이고 뭐고 그 자리에 있는 데서 한마디를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시댁하고 친정 똑같이 하지 않을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마. 용돈도 주지 말고 선물도 주지 말라고. 만약에 나 몰래 한 번만 더 이렇게 차별을 하고 막무가내로 나오면 정말 이혼이야. 알았어? 라고 엄포를 놔버렸어요. 바로 시모라는 사람이 있는 데서 말이죠. 당황한 남편과 시모는 충격을 받았는지 뒷목 잡고 쓰러지려고 하더군요. 다른 날도 아닌 시모 생일에 그렇게 엄포를 놔버리고 집으로 가버리니 황당하기 그지 없었겠죠. 그 이후 시댁에서는 아들을 이혼시키고는 싶지 않은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점점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가 돌아오자 그 거지 같은 천성은 변하지 않더군요. 명절 때면 연휴 첫날, 둘째 날은 시댁에서, 셋째 날은 우리 친정에 갔었는데 이 미친 인간이 셋째 날에도 친정에 안 간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시모가 친정에 가지 말고 놀러 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어디 강원도에 가서 바다도 보고 싶고 1박 2일로 자고 오고 싶다면서 말이죠. 여보, 이번에는 엄마 말씀대로 여행 갔다 오자. 한 번도 우리한테 여행 가자는 말씀 없으셨잖아. 그 대신 장인 장모님께 내가 전화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 뭐? 지금 장난해? 당연히 당신이 전화하면 알겠네 하고 별 말씀 안 하시겠지. 하지만 전화 끊고 나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우리가 자주 찾아뵙는 것도 아니고. 당신 엄마만 부모님이야? 정 가고 싶으면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가. 사돈들끼리 친해지고 딱 좋겠네. 어떻게 그래. 이번 한 번만 딱 갔다 오자. 나도 가보고 싶어. 됐고, 가려면 너 혼자 가. 난 원래 계획대로 주민이 데리고 친정에 갈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행 핑계로 이번에 당신 우리 집 안 가면 앞으로 평생 명절 때 시댁에 얼씬도 안 할 줄 알아.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여행을 취소하고 입이 쭉 나온 상태로 처갓집에 가는 척을 하더군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무슨 오냐오냐 해주면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강하게 채찍을 줘야 말을 듣는 철부지 중에 철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당당한 모습으로 집안의 중심을 지키시던 시아버지에게 큰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만 거였죠.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간 후 의사의 진단을 듣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병명은 뇌졸중이었어요. 시부는 평소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시고 매일 막걸리를 드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약주 좀 그만 드세요 라고 말을 했었지만 시부는 그때마다 걱정 마라. 우리 나이에 나같이 건강한 사람이면 나와보라고 해. 앞으로 50년은 더 살걸.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50년을 더 사신다니. 그때는 오래 사시면 좋죠. 그래도 운동도 하시고 그러세요. 라고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사단이 나고 만 거였습니다. 그렇게 건강에 자신이 있다던 시부는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집안의 대장이었던 모습과는 달리 한 번 쓰러진 후에는 병든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옆에서 누가 병수발을 해주지 않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만 것이었죠.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간병인을 구해서 한동안 계시다가 결국 퇴원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가 문제였어요. 누구보다 가장 힘들어하는 건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건강할 때도 그렇게 끔찍이 모시더니 병자가 되어도 헌신을 하며 시부 병수발을 자처해서 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미웠던 시모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자서 목욕을 시키고 다리 운동을 해주고 손수건을 대고 밥을 먹여주는 모습을 보고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하지만 또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사람이랑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완전히 망해버린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 몰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이랑 시댁의 도움을 받아 작게 시작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믿고 해보라고 했었죠. 이런 일도 경험해보고 저런 일도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 몰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명의를 제 명의로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전세 얻으면서 부족한 돈을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 했었는데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치겠더군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대부업체 캐피탈 보험회사 할 것 없이 돈을 다 끌어서서 결국 터지고 만 거였어요. 결국 쫓겨나듯이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냐고요? 정말 가기 싫은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제가 못 살겠다고 당장 이혼하자고 하니 우리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면서 말이죠. 아들 앞에서 맹세하겠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이랑 물려받을 땅이 조금 있다면서 시댁에 합가를 제안하더라고요.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다면서 말이죠. 근데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눈 딱 감고 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시댁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첫째, 시댁에 가면 시모의 시집살이 괜한 트집 잡을 때 중간에서 중심 잡지 못하면 이혼. 둘째, 시부 병수발 또는 단 한 번만이라도 똥기저귀 나한테 맡기지 말 것. 시키면 바로 이혼. 셋째, 아내를 무시하지 않고 행동이나 말을 예쁘게 할 것.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당장 이혼하고 우리 아들 주민이 양육권, 친권 모두 주고 이혼한다는 걸 맹세합니다. 이렇게 적고 사인까지 하는 걸 보고서야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시집살이 시부의 병수발 안 봐도 뻔했거든요. 시부는 시어머니의 병수발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져만 갔어요. 병세가 심해져서 살도 많이 빠진 상태였고 숨소리도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부를 살려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간호해 주셨어요. 아마 시부는 시모가 없었으면 일찍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친구 장례식장에 갔다 와야 된다면서 처음으로 시아버지 병수발을 부탁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니 빨리 퇴근하고 보살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서둘러 일을 끝내고 퇴근해서 유치원에서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와 저녁으로 죽이라도 드리려고 음식을 하고 있었죠. 그때 마침 남편도 비슷한 시간에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어? 라고 말하며 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남편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방 안에서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 소리에 놀라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방에 들어가 보니 방 안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분명 퇴근하고 인사드릴 때는 아무 냄새 안 났었는데 그 사이에 대변을 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확인해 보니 대변이 가득한 상태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이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 뭐야? 당신 아버님 아니라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거야? 얼마나 찝찝하고 힘드셨겠어? 왜 냄새 나고 우리 아버지 바지 벗기기 싫어서 그런 거지? 진짜 더러운 년이다. 나도 몰랐어. 아까까지는 아무 이상 없었다고. 그리고 오자마자 나도 방금 퇴근하자마자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렇다고 더러운 년? 당신 말 다 했어?
나 열받게 하지 마. 저는 그러고 똥을 치우든 말든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주방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분에 못 이겨 저를 따라와서는 식탁 위에 놓여진 김치를 제 면상에다가 던져버리는 거 있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얼굴을 타고 김치 국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차가운 김치가 제 발밑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현실인가, 지금 남편이 나한테 김치를 던진 건가 하며 멍 때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울먹이고 있더군요. 저는 이를 꽉 꿰물고 물러서면 안 되겠다 싶어 김치통을 열어서 더 큰 김치를 집어 남편 면상에 힘껏 던져버렸어요. 곧이어 하나 더 들어서 던지려고 준비하는 저를 보더니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하고는 김치통을 뺏어 들어서 통째로 제 머리에 부어버리더군요. 커다란 김치통이 통째로 저를 향해 날아오는 게 보였고 후당탕탕 하는 큰 소리가 나면서 제 이마에서 고통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오른손을 번쩍 들었어요. 인연이 입만 살아가지고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리고 제 뺨을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짝 소리가 나면서 곧이어 제 뺨은 화끈화끈 거리기 시작했죠. 얼얼해진 뺨에 손을 올리고 얼빠진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더니 본인도 감정을 주체 못하고 아내를 때렸다는 것에 조금 놀란 듯 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싸웠어도 아직 여자에게 손찌검 한 적은 없었는데 어린 아들 앞에서 가정폭력까지 손을 대는 모습에 저는 정이 정말 뚝 떨어졌습니다. 아빠 다리를 붙잡고 말리던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듯이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 때린 거야? 때리면 나빠. 나쁘면 안 되는데 아빠 나쁜 사람이야? 아들 얼굴을 보고서야 그제야 정신이 좀 들었는지 남편은 이내 후회하는 표정을 잠시 짓더군요. 저는 아들이 바들바들 떠는 것을 보며 아들에게 못 보일 꼴을 보였다는 생각에 사과를 하며 아들을 끌어안았죠. 주민아, 엄마가 미안해. 좀 더 참을 걸. 네 앞에서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울지 마.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울면서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저를 따라 방으로 들어와서는 김치를 닦아내는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그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남편은 그날 저를 때렸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혼자 나가서 술을 많이도 마시고 들어오더군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시고 들어와 집에 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꼴도 보기 싫어서 그날은 아들 방에서 자기로 마음먹고 한참을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한창 하던 중에 남편이 화장실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놀라서 달려가 보았죠. 그리고 전 남편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남편 얼굴을 보니 놀랍게도 눈썹이 통째로 사라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제 멱살을 잡고 말하더군요. 너지? 너잖아. 내가 어제 뺨 때렸다고 나 술 취해서 자고 있을 때 복수한 거잖아. 아무리 싸웠어도 당장 출근해야 되는 남편 얼굴을 이따위로 만들어? 정신 나갔어? 이거 안 나? 어디서 아침부터 시비 걸고 난리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난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주민이 방에서 한 발짝도 안 나왔는데. 그럼 너랑 나 말고 이 집에 누가 또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네가 그랬네, 아니네 하고 언쟁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누군가가 나타나 자기가 범인이라며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서로 언쟁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다투는 소리에 놀라서 나온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빠, 그거 내가 그랬어. 아빠 눈썹. 그러면서 뒤에 숨겼던 면도기를 보여주더군요. 저도 놀라고 남편도 놀라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차마 7살 아들에게까지 화를 내지는 못하고 남편은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주민이가 그랬어? 대체 왜 그랬어? 그러자 아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빠가 그러라고 했잖아요. 어? 아빠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언제 그랬다고? 하지만 아들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똑같이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주민이 말은 이랬어요. 평소에 남편은 유튜브를 취미로 자주 보곤 했었는데 어떤 유튜버들이 장난을 치면서 눈썹을 미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왜 저 사람들 눈썹 밀고 못생겨지는 거야? 라고 묻자 남편이 주민아, 저 사람은 잘못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벌칙을 준 거야. 그러니 우리 주민이도 사람들한테 피해 주거나 잘못하면 안 돼. 알았지?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그 상황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 주민이는 그걸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남편이 제 뺨을 때리고 김치통을 부숴버린 걸 보고 저와 남편이 자고 있을 때 화장실로 가 지 아빠 면도기를 들고 눈썹을 다 밀어버렸던 겁니다. 남편은 평소 같았으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들을 말렸겠지만 마침 남편이 전날 술이 떡이 되도록 취한 상태로 잠을 잤던 터라 눈썹 미는 걸 인지를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남편은 심각한데 얼마나 웃기던지 아들은 한마디로 저 대신 아빠 복수를 해준 거였어요. 아무리 어리더라도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 엄마가 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했던 거죠. 얼마나 대견스럽던지. 평소 항상 눈 나빠진다며 아들에게 유튜브나 게임을 못하게 했었는데 유튜브로 인해 제 10년 먹은 채증을 우리 아들이 풀어줄지는 꿈에도 몰랐었네요. 남편은 아들의 말을 듣더니 아무 반박도 못하고 눈썹을 가린 채 화장실에서 나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은 결국 그날 눈썹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연차를 써서 눈썹 문신을 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 대신 시원하게 복수해준 예쁜 아들을 보면서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며 물으셨죠. 저는 그동안의 사건 사고들을 말했고 부모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왜 그동안 그냥 참았냐고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굳게 마음먹었죠. 남편이 찾아와 빌어도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7살짜리 아들도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걸 아는데 어른이 돼서 참고만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저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던 남편은 저와 아들이 친정집에 온 지 2주일쯤 되었을 때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3주가 지나자 이제는 남편이 직접 집 앞으로 찾아오더군요. 평소 잘 들고 오지도 않던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고는 집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제발 돌아오면 안 될까? 우리 엄마도 당신이 빨리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혼할까 생각했지만 3주 동안 집사람이 없으니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믿어주십시오.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각서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자, 봐. 당신이 썼던 각서야. 한 번만이라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을 하면 바로 이혼이라고 했지? 그러니 당신도 그 약속 지켜. 내일 법원에 갈 거고 친권, 양육권도 다 내가 가져갈 거니까 빨리 나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운 날씨에도 퇴근만 하면 친정으로 오는 겁니다. 정말 17일 동안 딱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말을 하더군요. 이 정도 하면 그만 용서해 달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굳은 마음을 풀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불쌍해. 아빠 보고 싶어. 그러니 엄마, 우리 아빠 데리러 나가자. 용서해줘요. 내가 이렇게 빌게. 울면서 제 허리를 잡고 말하는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주민이에게는 아빠라는 존재가 필요한가 보구나. 너무 내 생각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렇게 전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시댁은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안타깝게도 시부는 결국 버티지 못하시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곧바로 분가를 하게 되었고요. 시부가 남겨주신 재산, 보험금 등을 상속받고 넓지 않지만 빌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시모는 시부를 보내고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나 싶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 분가해서 잘 살라며 따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애미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네 시아버지 가고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난 네가 나랑 살면서 불편한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너네들 3년 전에 이 집에 오기 전에 때가 되면 분가시킬 마음이었어. 그러니 가서 잘 살고 이 돈은 내가 따로 너한테 주는 돈이니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그리고 니네 시아버지 죽고 나니 인생 아무 필요 없더라. 건강이 최고야.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 이렇게 사과하마. 지금부터라도 우리 잘 지내보자꾸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부에 대한 시모의 사랑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가부장적인 집안에 시집온 어머니도 그리 많은 고생을 했으면서도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고 정말 제게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지금은 그전보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철없이 행동하지 않고 항상 저희 가족만 바라보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고 살고 있어요. 남편도 시아버지 죽고 느낀 게 많은 것 같아 보였어요. 가장의 무게감, 책임감 등을 느끼며 지금은 100점 만점을 줘도 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방에 먼저 들어가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같이 웃고 떠들며 지내고 있어요. 너무 많이 변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요즘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답니다. 아들도 제법 커서 엄마 아빠 중재 역할도 잘해주고 있고요. 아빠가 조금이라도 엄마에게 나쁘게 대하는 것 같으면 귀엽게 경고라면서 핀잔을 주기도 한답니다. 우리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경찰관이 셈이죠. 아들의 상상치도 못한 하룻밤의 복수로 인해 우리 집에는 이렇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나은 생각과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항상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작아진다라고 느낄 때면 이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당당하게 살아야지
생각하곤 한답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저처럼 이유 없이 불공평한 상황에 처해져 있으시다면 꼭 용기를 내서 벗어나시길 바래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항상 건강하세요.